원래 빠르면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걸로 기대했었는데 이 돌아가는 판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달라진 거는 연말까지 금리 한 번 더 올릴 게 이제 확실해 보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하락하는 거는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끌고 올라갈 정도로 좋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또 일부 리츠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모신 분은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그 9월 FOMC가 끝나고 네. 8월에 그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증시까지 이틀간 상당히 많이 크게 흔들린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렇게 흔들릴 만한 어떤 특별한 말이 있었나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가 앞서 나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 시장하고 올해 하반기 시장하고 조금은 약간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게 가장 바뀌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통화 정책의 기대감이 바뀐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면서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하는 사이클이 있었지만 시장은 곧 있으면 금리 인상 끝날 거야. 그리고 빠르면 연내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게 사실 상반기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강세의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가 실제 됐는데 원래 빠르면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걸로 기대했었는데 이 돌아가는 판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6월 FOMC 때 이미 점도표를 바꾸면서 그 당시에 올해 연도 말에 이 기준금리 점도표를 5.6으로 찍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월 말 기준으로 사실은 하반기에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에이 저것도 뻥이야. 이른바 블러핑일 거야. 그래서 7월 달 금리 인상하고는 사실상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을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8월 이후에 전체적인 물가의 흐름도 다시 반등을 하고 뭐 유가도 그렇고 그래서 잘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정말로 금리 인상을 연내에 추가로 더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9월 FOMC에서의 결과가 우려했던 대로 진짜로 6월에 얘기했던 대로 연도 말까지 두 번 더 금리 인상 하려나 보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거는 내년도의 점도표가 바뀐 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제일 큰 충격이었거든요. 원래 6월 FOMC 때 2024년도의 점도표가 4.6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설령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서 이 중간값 기준으로 5.6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4.6이면 100bp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4번의 금리 인하니까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한다는 생각하게 되면 대략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내년도 넘어가면 금리 인하 사이클일 거야 라는 이제 기대들을 시장이 깔고 있었는데 요번에 점도표가 4.6에서 5.1로 내년도 전망치를 높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고금리가 더 길어지겠구나.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FOMC 이후에 좀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월의 어떤 그 매파 발언보다도 네. 그 점도표에 찍힌 위원들, 연준 위원들의 그 생각 이게 이제 결국은 연준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펼칠 것이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게 이제 충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 통화 정책의 피봇을 너무 빠르게 기대를 했다가 결국 그 기대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충격이냐 아니면은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게 작년 여름처럼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전환이 된 거냐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견들이 좀 많이 나뉘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주가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사실은 주식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AI 모멘텀, 한국에서는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이 있긴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는 다시 한번 시장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작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연준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코로나 때 풀었던 유동성이 이제 빠르게 회수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난해가
주식이건 채권이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2023년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는 다시 시장 금리가 흘러내리고 물가가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이 다시 바뀌려나 보다. 유동성 환수는 생각보다 짧게 끝나고 이제 다시 유동성 확대 국면으로 가려나 보다 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bad is good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경기가 나쁜 게 오히려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게 이제 구조적인 조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동안의 시장이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왔다기보다는 다시 유동성이 좋아지는 부분, 생각보다 금리 인상 사이클 빨리 끝나고 금리 인하가 될 부분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더 빠질지 말지는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가 정말로 이른바 침체로 가는지 연착륙으로 가는지 이제 그 부분에 달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조금은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오늘 금요일장도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만 해도 미국 증시가 크게 또 빠진 데다가 그래서 다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했었는데 어쨌든 시작도 안 좋았고 개파락 크게 된 상태에서 네. 근데 이제 오전 끝 무렵서부터 이게 쫙 반전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이게 좀 항생 지수도 좀 튀고 네. 이 어떤 뭐 특별한 호재가 있나요? 글쎄요, 뭐 사실은 특별한 호재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약간 그 중국 시장이 좀 살아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금 용기가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 이게 구조적인 약세로 갈 거냐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동안 흔히 말해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올라왔다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2,600선에 있었을 때는 크게 얻어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500 이하로 그럼 계속 끌고 내려갈 거냐라고 보면은 마땅히 뭔가 실물 경제에서 충격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뭔가 금융 불안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진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연말까지 금리 한 번 더 올릴 게 이제 확실해 보이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원래는 한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4번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그 시기가 하반기로 가고 숫자도 한 2번 정도 늦춰질 것 같다. 이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조정을 저도 아직은 막 아주 본격적인 이제 약세장이 시작이 됐고 뭐 험악한 장이 올 거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앞서 나갔던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이고 그게 아마도 2,500선 이하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반영된 레벨 아니냐. 저가 매수가 오히려 들어올 요인이 된다. 예, 그런 정도의 좀 그 지지선 정도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더 빠질지 말지는 앞서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답을 지금 당장 경제가 완전히 경착륙으로 가면서 망가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하락 국면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게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그 나온 지금 이 뉴스를 잠깐 보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수도 베이징하고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본 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의견들, 네. 이러한 것들. 근데 사실 제일 불안했던 게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SVB 사태 때처럼 그런 어떤 은행들의 문제도 생기지만은 신흥국들은 상당히 큰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 그러니까 또 어쨌든 신흥국 쪽에서 타격을 안 입고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이런 정책이나 네. 이런 노력들이 나와주면서 좀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뻔히 알고는 있는데 당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일정 부분 이제 양봉이 난 부분에는 말씀 주신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긴 해요. 오늘 지금 보니까 상해가 한 1.5% 정도, 항생이 한 2.3% 정도 반등을 꽤 했으니까 올랐죠. 어제 그렇게 뭐
이 미국 시장이 험악하게 빠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다른 그림을 보여줬던 거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영향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국 쪽의 영향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올해 이제 연초를 돌이켜 보면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 중국의 리오프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중국이 좀 회복이 되면 분명히 우리도 긍정적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더더욱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이 최근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 대응이 조금 찔끔찔끔, 뭐 지준율 내리는 것도 그렇고 LPR 금리 내리는 것도 그렇고 시장의 걱정보다는 다소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이제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반대되는 정책 대응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반대급부로 조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주가가 먼저 상해나 항생이 빠르게 반등하니까 우리 증시도 미국 FOMC 때문에 크게 얻어맞았다가 중국 증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 레벨에서는 또 약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겠는데 라는 게 이제 오늘 금요일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방을 지지해 주는 정도로서만 일단은 의미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항생이 저렇게 튀었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는 시그널인데, 네. 우리 최근에 지금 시장이 어려웠던 5거래일 연속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물량의 그 선물 매도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이 시장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고, 그런 뉴스 때문에 좀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도 어쨌든 뭐 1,000억대지만 팔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이 조금 기대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달러화의 강세 국면이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되는 게 좀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 통화 정책의 각 국가별 차이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달러 강세가 이게 쉽게 끝났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번 FOMC 결과는 달러 강세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좀 늦게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보게 되면 일단 유럽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했지만 아예 대놓고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향후에는 좀 지켜보겠다. 먼저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사실 선언한 격이 돼버렸거든요. 참고로 유럽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BOJ 회의가 사실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힘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BOJ 영향도 좀 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긴 좀 불안했어요. 여기서 또 네. 긴축에 대한 시그널 나올까 봐. 왜냐하면 지난주 정도에 그 우에다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철회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까지도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사실은 이게 약간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 약간의 어떤 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글로벌 수급인데, 심리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뀌면서 일본 금리가 튀어 올라가 버리면 글로벌 자금들은 더더욱이나 이렇게 좀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BOJ가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보였던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달러화의 계속 강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방을 막아주고 패닉을 가는 거에서는 조금 역할을 하긴 했지만, 국면으로 봤었을 때는 달러화의 강세 국면, 이게 쉽게 바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한국을,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는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끌고 올라갈 정도로 좋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그렇죠, 지금은. 우리도 10월 달에 금통위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분명히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원화 약세가 계속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욱이 그 투자할 만한 어떤 매력을 못 느낄 것이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 생각이던데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군요.
그죠. 사실은 이제 외국 입장에서 국내 시장 투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 또 하나는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반도체 이외에도 많이 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냥 반도체를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달러와의 강세가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굳이 내가 빨리 한국 자산을 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반도체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긴 한데,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업황이 바닥을 쳤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올해 연초 이후에 반도체 주식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 더 살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 글로벌 수요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은 지금 레벨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이런 수준이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시간적인 그 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뭐 이제 추석 때까지는 뭐 지지부진할 거라고 다른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거니까 네. 이제 추석 이후에 10월장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되게 힘들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10월 하순 정도는 콘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최고의 매수 기회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연말까지 답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래도 이번 9월 FOMC가 해소시켜 준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수확인데, 그냥 11월 FOMC에서 금리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계속 유지하다가 뭐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 가서 금리나 여부를 검토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통화 정책 스케줄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연말까지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시장에서 지금 지수대로, 그러니까 2,500선 이하로 막 이걸 끌고 내려갈 정도의 충격을 줄 그럴 재료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오히려 지금 8월 그리고 뭐 9월까지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른 조정이어서 오히려 연말까지 저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렇다고 해서 위가 보이냐? 보이지 않거든요. 아래가 더 이상 내려가는 건 막아주는 하방의 그렇죠. 지지 역할은 있지만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반기로 놓고 봤었을 때는 2,650 정도가 상단, 이번 사이클 상단이었고, 하방은 뭐 많이 봐야 한 2,450, 2,500 이하에서는 조금 사는 수요, 이 정도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10월 장을 주식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험악하게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리밸런싱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있겠죠. 지수는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10월 달 주식으로 아주 크게 어떤 상방이 열릴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아직 현금이 좀 있거나 아니면 또 현금을 만들어서 확보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뭐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색깔이 강세 일변도의 시장은 조금 지나간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지수대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도 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른바 이제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박스권 내에서 상당히 좀 지지분한 모습들을 보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배당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 투자가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이제 연말께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특히 이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뭐 과거에 일반적으로 배당하면은 뭐 많이 주는 배당 종목들이 좀 있긴 하고, 또 뭐 금융 회사들도 좀 있긴 한데, 저는 그 리츠를 한번 조금 투자자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리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인데, 사실 그동안은 리츠가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운용회사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조달 금리가 높아졌고,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리츠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리츠의 성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쨌든 간에 리츠는 기본적으로 이 배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배당 수익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른바 시가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가 배당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배당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배당주도 있지만 일부는 리츠를 한번 섞어 보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투자자들 분들께서 난 리츠 그거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장 리츠의 종목이 막 열 몇 개 되거든요. 저도 사실 다 일일이 몰라요. 네. 그리고 이 리츠도 보면은 뭐 이른바 그 오피스도 있고 뭐 물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일반인들이 분석하기에는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리츠를 묶어 놓은 리츠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 ETF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리츠 자산을 한꺼번에 살 수 있고, 또 일부 리츠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말씀하신 그러한 그 리츠 티커 네. 어떻게 됩니까? 예, 뭐 굳이 뭐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네. 그거보다 더 좋거나 나쁘거나, 그러니까 수익률 면에서 네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기준점은 하나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리츠 ETF 중에 조금 대표적인 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오피스라든가 호텔, 물류 창고 등의 이 다양한 리츠를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 가정용인만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다른 리츠 ETF도 있지만 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참고로 저는 미래에셋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IBK 소속인데 뭐. 네, 전혀 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여러분께서 네이버에 그냥 리츠 ETF 치시면 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미국에서, 해외에서. 그 다음에 뭐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PF 얘기 나오고 해서 그 뭔가 부동산 하면 뭔가 위험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리츠, 이것은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요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올해 주가가 리츠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유이긴 한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향후에 기본적으로 리츠는 그 주기적으로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흔히 말하는 마스터 리스 형태로 임차가 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실이 생긴다거나 이런 쪽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마스터 리츠가 뭐예요? 마스터 리스라는 거는 리스. 마스터 리스라는 거는 이 부동산을 임대 회사가 아예 책임을 지고 임대를 해서 임차인을 자기가 알아서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개 수수료 받고 다 책임지겠다. 예, 그래서 마스터 리스 계약이 되어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임차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